생태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생태계의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부르고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부르고 여러 군집들의 모임을 생태계라고 부르고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한 종. 한 종으로 구성이 된다. 자, 군집은 여러 개체군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 군집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그림은 이거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생태계는 또 이렇게 생태계 비생물적 요소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 그러니까 생물들과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 이거는 생물들. 그럼 생물들에는 생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해자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비생물적 요인에는 기, 온도, 물, 공기, 수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에 포함이 된다.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작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 즉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생물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영향을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시험 문제에 이런 걸 기호로 줘. 이거를 기어, 그 다음에 이거를 미음, 그 다음에 이것을 디귿이라고 줬는데 상호작용에는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 이게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체군은 한 종으로 되어 있고 군집은 여러 종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체군 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동종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해. 같은 종 개체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군집은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종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보기에다가 주고 물어보는 거야. 숲이 우거지면 습해진다.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중 뭐에 해당하니? 이런 걸 물어봐. 디귿. 그러면 숲이 우거져 있다.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떨어진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환경은 어떻게 된다? 습한 환경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나무 때문에 환경이 습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런 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기억. 자, 가을 온도가 내려가거든. 그 온도가 내려가면은 그 잎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가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엽록소들이 파괴가 돼. 그럼 얘네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던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노란색, 빨간색 색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단풍이 든다라고 하고, 그리고 단풍이 지고 나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단풍이 들고 낙엽을 떨어뜨리는 건 누가 영향을 준 거야? 온도, 환경에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기억, 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아야 돼. 스라소니는 개미야끼? 문신 토끼를 잡아먹는다. 요거는 상호작용 중에서
이거를 좀 나눠볼까? 디귿. 그냥 디귿이라고 하고 이것을 얘는 스라소니와 문신토끼는 서로 다른 종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군집 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할 때 이해돼? 개미와 벌등은 이를 분업한다. 그럼 개미나 벌들은 이를 서로 나누어서 한다. 이것은 다시 1에 해당하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요거는 포식과 요렇게 일어나는 상호작용. 쫓아. 쫓는다. 잘 들어. 그림을 이거를 주면은 요런 그림을 줄 거야. 군집이라고 하는 요런 그림을 줄 거야. 그래서 군집에 이렇게 A종 부채군, B종 부채군 이런 식으로, C종 부채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주고 이렇게 같은 종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요거 이렇게 또는 이렇게 요거는 개체군 안에 있는 같은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고 요거는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군집 내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 167쪽에 있어. 167쪽. 터스. 그 다음에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건 어디 있냐면 뒤로 넘겨서 저기 170쪽에 있는 거야. 이건 170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건 167쪽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응?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에는 경쟁을 피하는 분석, 먹고 먹히는 포식과 피식,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 상리 공생. 그러니까 공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양쪽 다 득이 되는 상리 공생 관계가 있고 한쪽만 득이 되고 다른 쪽은 득도 없고 해도 없는 편리 공생. 이렇게 두 가지 또 나눠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쪽은 득이 되고 한쪽은 해를 입는 이거를 비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을 또 저 그림하고 합칠 거야. 봐. 이렇게 또 합칠 거라고. 생태계로. 이해돼? 그러면 이쪽에 비 생물적 요소 해갖고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아니 나도 써있잖아. 공기, 이렇게
그럼 이 그림에서 요거는 저쪽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작용에 해당하는 거야, 작용. 이제 생물들의 환경에 미친 요거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군집 내 상호작용인 거고, 요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문제를 아주 잘 물어봐. 아, 여기 잘렸냐? 안 잘렸어. 꼭 기억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야.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와. 텃세 세력권이라고 불러. 세력권. 그러니까 얘가 사는 세력 지역이 정해져 있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공격을 해서 밀어내는 거야. 그걸 텃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위제는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서열. 그러면 이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건 이 개체군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호작용인 것. 자, 여기는 리더제는 한 마리의 리더를 다른 개체가 따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리더를 제외하면 리더 말고 다른 애들은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의 말만 따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분업화하는 거야. 분업화하는 거. 사람처럼. 그래서 벌, 개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생활의 혈연관계에 있는 개체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가족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경쟁. 둘 다 손해를 입는 거야, 사실은. 두 개체 전부 다 해를 입어.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해를 입는데, 자, 이거는 집신벌레를 가지고 내용을 많이 얘기해. 야, 여기까지 한번 나오게 해볼래? 여기까지. 조심해. 조심해. 야, 맞지 마. 여기까지 다 나와? 오케이. 자, 이렇게 집신벌레가 두 종이 이렇게 A종이 있고 B종이 이렇게. 이거는 각각을 단독 배양했을 때야. 자, 그런데 이 두 종의 집신벌레를 혼합 배양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공간을 똑같이 해놨더니 얘네들이 싸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기고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 혼합 배양액에서 B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져야 돼, 그 지역에. 그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된 거야. 근데 얘는 경쟁에 이기더라도 그럼 왜 손해야? 경쟁에서 이겼는데.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보다 개체수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이겨도 손해. 그러면 경쟁은 서로 안 좋으니까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분서라고 하는 거야. 경쟁을 피하는 거. 경쟁을 피하기. 이게 먹이도 서로 다른 먹이로, 그 다음에 사는 공간도 지역을 나눠서 경쟁을 피하는 그러한 관계. 하천에 A, B 두 종이 살고 있어. 그럼 여기 공간이 겹친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끼리, 자, A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B는 하천의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살면은 공간을 서로 나눠서 한 공간 안에서 이 하천에서 살아갈 수 있다. B는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을 먹이, 나라고 하는 두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데, 이 하천에 C라고 하는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C의 먹이는 여기는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B종은
가는 얘랑 먹이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가를 먹지 않고 이제 나만 먹이로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공간도 나누는 공간 분리, 얘랑은 먹이도 달리하는 먹이 분리, 이런 경우를 분서라고 하는 거야. 분서.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항상 포식과 피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포식자의 개체수가 항상 작다, 피식자의 개체수가 항상 많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줄 때 개체수의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은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피식자가 아래 영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항상 많아. 그럼 이 등선 A가 항상 B보다는 높으니까 요거를 피식자, A를 포식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개체수가 엇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개체수가 엇비슷하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이게 A고 이제 요거를 B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누가 누구의 개체수 조절에 영향을 주냐면 피식자가 포식자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피식자가 늘어나야 포식자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포식자가 증가하면은 피식자가 증가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면 따라서 포식자도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요 A가 피식, B가 포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피식이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너무 쉬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내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A 개체수, B 개체수,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줘. 화살표. 그럼 누가 피식자고 포식자인지를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A.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A가 증가하면 B도 따라서 증가하는구나.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지. 이해? A가 늘어나면은 B도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해. 근데 B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A는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줄어들면은 B도 줄어드는 거야. 그럼 B도 줄어들면 다시 얘는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가 피식자고 B가 포식자가 돼. 그래프가 나온다면 요 그림, 포식과 피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때 이거 잘 기억을 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공생, 상리 공생, 양쪽 종이 모두 다 득을 보낸 그런 경우를 상리 공생, 개미와 진딧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 편리 공생은 한쪽은 득을 보지만 다른 한쪽은 득도 없고 해도 없는 경우를 편리 공생. 혹등고래와 따개비, 뒤에 붙은 따개비가 혹등고래 등에 붙어서 이동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따개비가 득이 되는 거고, 혹등고래는 득도 없고 해도 없고, 기생, 한쪽은 득을 다른 한쪽은 해를 잇는 경우를 기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 안에 서로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건지, 아니면 개체군 내에 같은 개체들끼리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건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는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이해됐어? 요거 영상 업로드 올려줄 거니까 그걸로 다시 필기하고. 이해돼?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거기 164쪽에 나와 있는 개체,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잠깐 볼래? 자, 이거 생산자는 식물만 있는 게 아니야. 생산자에는 식물도 있고 해조류,
얘네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분해자는 곰팡이. 이해됐어? 이런 거.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고. 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친구가 중요한 거죠. 시끄러워, 빨리 가. 그래서 거기 분해자라고 하는 거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유인과 생물적 유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군집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거 뭐 생산자든 소비자든 분해자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생산자, 소비자, 뭐 분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군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도 그림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화살도 잘 보고. 그 다음에 개체군으로 와서 이제 개체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찍을 거야? 찍어? 네. 올려. 네. 거기다. 시험 문제 나오는 쪽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아니, 내가 끼워주려면 다 보여줘. 나 있어. 생각 손에 있어 나한테. 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같이? 보내줘. 나도. 어? 나도 보내줘. 약간 흐릿한. 자, 그리고 대체중과 분리 아까 그린 그림 분지 A종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며 살고, B종 개체들이 모여서 또 살고, C종 개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분지. 요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개체군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 첫 번째,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 면적의 개체수로 밀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 밀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밀도, 그러니까 서울 면적분의 사람 수를 세면 됩니다. 이 밀도는, 즉 서울의 인구 밀도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는 변동을 하게 된다. 그럼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많이 태어나거나 서울로 많이 이사를 오면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많이 이사 가면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개체군의 밀도 그러면은 개체수를 세는 거야. 개체수. 밀도는 그냥 개체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특정 종의 밀도 그러면 세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이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 개체군들이 커지는 생장 곡선의 패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이렇게 제2곡선으로 증가하는 건 이론상 이런 패턴으로 증가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S자 곡선, S. 이게 이제 실제. 이건 이론상. 왜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커브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저항은 먹이가 부족해질 수 있고 생활 공간도 부족해질 수도 있고 질병이 증가할 수도 있고 노폐물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들을 받기 때문에 개체들의
생장 곡선은 J 곡선이 아니라 S자 형태로 나타나고 환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요만큼. 그래서 이것을 환경 받아줄 수 있는 능력,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까지 이런 패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일정해지는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한다면 저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니? 라는 보기가 나와. 처음부터. A. 그러면 저항은 이때부터 저항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항은 시작된 것이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군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무조건. 얘 환경 저항 받고, 얘도 환경 저항 받고, 얘도 환경 저항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색깔을 바꿔서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개체수 이거를 가. 그다음에 여기를 나라고 하네. 자, 가와 나 중에 개체들 간의 경쟁이 어디서 심할까? 나. 경쟁. 가. 경쟁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개체들 간의 경쟁은 나가 더 심해. 왜냐면 개체수가 가보다 나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부족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경쟁을 더 많이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쪽이.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가운데 지점. 요 기점까지의 개체군의 생장률은 여기까지는 개체군의 생장률이 증가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가 커지지. 이건 증가하는 거고 여기 가운데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장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다음부터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고, 이게 보기로 나온 적이 있고, 이런 것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고, 이걸 쓰라고 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이렇게 제2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경쟁을 설명해 줄 때 두 종류의 집신벌레의 생장 곡선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그렸더라고. 이렇게 그렸다. 이해됐어? 그래서 모든 개체군들은 이렇게 S자의 생장 곡선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중은 좀 낮지만 생존 곡선도 넣어볼 수 있다. 생존 곡선에 이게 나이야, 연령.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 수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개체군도 있고,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드는 이런 개체군도 있고, 초반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이러한 개체군의 패턴을 크게 세 패턴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사람형이라고 불러. 이런 패턴에는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형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거는 히드라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히드라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만 구분을 하면 되느냐면 1번 형태와 3번 형태만 잘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이해가 돼. 자, 1번 형태의 어렸을 때의 초기 사망률이 낮은 반면 3번 형태의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높다. 왜 이렇게 1번과 3번의
형태에서 초기 사망률이 얘는 낮고 쟤는 높으냐 이거지. 많이 나왔어. 이쪽은 초기 사망률이 낮은 건 부모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기 때문인 거고, 이쪽은 안 낳고 끝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고기, 굴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낳아야 그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거고, 이쪽은 개체수가 한두 마리가 태어나도 부모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적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아남은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거지. 이거는 살아남은 개체수에 대한 변화, 생존 곡선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불어서 사망 곡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사망 곡선은 어떻게 될까? 1번은 어떻게 되겠니? 사망 곡선. 그럼 사망 곡선 이쪽에다가 사망한 개체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y축에다가. 반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망 곡선, 얘는 초기 사망률이 낮아.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사망하는 개체수가 늘어나겠지. 그런 걸 1형. 됐어? 그 다음에 3형은 초기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3형. 그러면 2형은 나이대별로 사망하는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형의 사망곡선의 패턴. 그래서 이렇게 생존곡선하고 사망곡선도 이렇게 하고 더불어서 알아둘 수 있으면 개체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문제 뭐 한 문제 아니면 그냥 이거 안 나오고 아니면 이거 나오든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형태. 자, 개체군들이 변할 때 주기적으로 변하는 패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 개체군도 있고, 포식과 피식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런 개체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절에 따른 변동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돌말 개체군에 대한 내용이야. 돌말 개체. 여기는 문신 토끼와 스라송이라고 얘기하는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돌말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그럼 여기는 돌말 개체군이 여기 책에 있을 거야. 저기 166페이지를 보면은, 자, 돌말 개체군이 겨울에 개체수가 줄고 여름에 개체수도 줄고. 그럼 겨울에 개체수가 줄고 여름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증가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같냐 이거야. 개체군이 증가하지 못하고 개체군이 증가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을 제한 요인이라고 불러. 겨울은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영양 염류가 많은 반면에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서 그래. 야, 이거 돌려줘. 이거 돌려. 아, 나와? 오케이.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서 개체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름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와 수온은 높은 반면에 영양 염류가 적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봄에는 잠깐 늘었다가 또 감소하고, 또 가을에도 살짝 늘었다가 줄어들고, 그래서 또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동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단기적 변동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포식과 피식에 따른 윤신토끼와 스라소니는 거기 또 그래프 봐봐. 누가 누구의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 얘가 얘의 영향을 준다라고 야, 그러면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중에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다. 그럼 얘들은
이렇게 이게 늘고 또 줄고 하는 이 패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의 주기로 바뀐대. 그래서 얘네들을 장기적 변동 형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개체군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게 개체군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 다음에 5번째 바로 위에 있는 거 개체군의 연령 분포. 크게 이렇게 3가지 패턴. 생식 가능한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을 비교하는 거지.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발전할 거고, 요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정화 상태가 된 거고, 안정화. 근데 요거는 전 연령층이 가능 연령층보다 훨씬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쇠퇴형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이미 쇠퇴형으로 들어간 지 오래. 이제 7명도 무너졌어. 0.6 몇 명 출산하는데 큰일이야. 연령분.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가 개체군의 상호작용. 뭐뭐 있어? 정리해요. 누가 그래? 그 누가 그래?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생활, 사회생활. 가족.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체군과 관련된 특징들. 필기. 찍고 올려. 너무 추워요. 두 문제? 두 문제는 뭐? 그 다음에 이제 군집과 관련된 거. 이제 다시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사는 군집에 대해서. 군집에 대해서. 군집은 생산자도 존재하고 소비자도 존재하고 분해자도 존재한다. 자, 이 군집을 대표하는 우정종. 우정하는 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정하는 종은 개체수도 많고 서식 면적도 많아야 돼.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는 우정종이 비종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개체수가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다면은 우정종은 바로 중요도 또는 중요값 또는 중요치 이 값이 가장 커야 우정종이라고 합니다. 개체수를 세 밀도,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대한 빈도, 얼마나 그 지역을 덮고 있는지, 피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군집이 예를 들면 어떤 숲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식물 종들과 개체수와 빈도와 점유 면적을 다 계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형부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세로 1m짜리의 틀을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100칸을 총 100칸짜리 100칸. 이게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는 방형부야. 이거 하나는 10cm 100칸이니까
이거를 평평한 데 올려놓으면 여기에 요 칸 안에 이렇게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 종류의 식물이 보여요. 그럼 이 세 종류 중에 누가 우점하는 우점종이냐 그런 걸 판단해야 돼. 그러면 먼저 이 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종류가 파악이 됐어.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 자, 이 세 종류가 발견됐는데, 자, 얘네들의 밀도를 계산해 보래. 그럼 이 방향구 안에 있는 얘네들의 개체 수를 세는 거야. 둘. 이렇게 개체 수를 세는 거야. 누가 제일 많아? 민들레가 제일 많네. 그럼 민들레가 우점종인가?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빈도 100칸당 몇 칸? 2칸. 100칸당 6칸. 이거 무슨 말이야? 개체 수는 10개인데 왜 6칸에 나타났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나 뭐 3개나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전체 개체 수는 10이지만 칸 수는 6칸 차지했다. 얘는 100칸에서 이제 8칸을 차지했다. 자, 그 다음에 피도. 자, 이 피도라는 개념은 이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에요. 점유 면적. 얘는 일반적으로 피도 계급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계산을 하는 경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같은 경우는. 자, 피도는 주로 계급으로 주어지는데 이 방향구에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어. 그럼 그게 가장 피도 계급 높은 5야. 그래서 절반하고 4분의 3 사이, 그러면 피도 계급이 하나 줄어들어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급을 주는데 피도 계급이 1, 피도 계급이 2, 피도 계급이 2 이렇게 줬어. 그러면 밀도, 빈도, 피도를 가지고 우점종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값들을 다 더할 수가 없다. 왜 더할 수가 없을까? 단위가 달라서. 그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개체수고 얘는 몇 퍼센트고 얘는 제곱 센티미터잖아. 면적이니까.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밀도를 상대 밀도, 즉 퍼센트로, 빈도를 상대 빈도 퍼센트로, 피도를 상대 피도 퍼센트로 바꿔서 이들을 더해라. 그러면 그 값을 중요도, 중요값, 중요치라. 이 값이 가장 큰 게 우점종.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전체 밀도에서, 자 그럼 전체 밀도는 얼마야? 20이란 말이지. 그럼 전체에서 질경이가 차지하는 밀도니까 그게 상대 밀도야. 그럼 20분의 2 곱하기 이렇게. 그럼 요거는 20분의 10 이렇게. 그러면 20분의 8 곱하기 이렇게 각각의 상대 밀도. 그러면 상대 빈도, 전체 빈도 0.16. 그러면 전체에서 제 2칸 이렇게 보여. 그 다음에 피도, 상대 피도, 전체 피도 5. 그러면 5분의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자산은 300. 이거 다 더하면 300이야.
이렇게 더한 값이 100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100이야. 그러면 100, 100, 100.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이게 3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빈칸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 40. 그럼 얘는 얼마? 그럼 얘는 얼마야? 40. 그래, 40이거든. 다 더한 값이 100이니까. 다 더한 값은 100이야. 그래서 하는 방법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얘가 값이 가장 크구나.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점종은 바로 토끼풀이 되는 거지. 이 우점종이 중요도가 가장 큰 종이고, 우점종은 반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야.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점하고 있는 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해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저런 게 나오면 밀도, 빈도, 피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긴 해.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안 줄 수도 있어. 얘를 안 준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 계산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데 문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게 바로 요 우점종과 관련된 방향분법을 이용하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올해 이거 수능에도 나올 거야. 계속 모의고사를 출제해야 돼서 저거 봤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곱하기 잘못해갖고 틀릴 수 있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반드시 그 검토할 때 제대로 했는지 꼭 봐야 돼. 이거 다 더하면 100인데 90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 거라고. 됐어? 네. 그래서 방구가 너무 추워요. 네, 그 때문에 아니 지금 추워요. 난 안 추운데? 전 추워요. 어쩌라고. 그래서 168페이지에 이렇게. 자, 그럼 거기 나오는 중요치를 다 더하면 얼마? 100. 아 300. 300. 여기 방향구가 몇 개 있어? 3개. 그 3개냐? 네. 자, 그 다음에 핵심종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생태적 지위? 이러한 단어. 생태적 지위는 크게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가 있다. 이걸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부른다. 그 군집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 단계라든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서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태적 지위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공간 지위, 먹이 지위 이러한 둘을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작용이니? 개체. 군집 내 상호작용이지? 네. 군집 내 상호작용이 왜 일어나? 싸우려고 경쟁. 생태적 지위가 겹쳐서 그래. 네. 공간이 겹치거나 먹이가 겹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해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핵심종,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뭐 예를 들어 바다 생태계에서 조개와 따개비의 생존을 결정하는 불가사리, 습지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수달 이런 애들.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 근데 수달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댐도 막아주고 물 흐르는 속도도 유속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을 핵심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가사리는 먹을 수도 없는데 얘네들 그렇다고 다 잡아서 없앨 수는 없어. 걔네들은 거기 조개와 따개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핵심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물들은 다 각자의 위치, 기능이 다 있는 거야. 개미 함부로 죽이지 말고
곤충 함부로 죽이지 말고 니네한테 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냅둬. 해를 주면 뭐 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69쪽에 지표종이라고 지표종 그런 단어들. 그래서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을 지표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지금 이 도심에서는 지표종의 대표인 지유류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지유류라고 하는 생물은 균류와 해조류가 서로 공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물이야. 해조류는 광합성 산물을 예를 줘. 즉 포도당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균류는 해조류한테 물이라든가 서식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그럼 얘도 좋고 얘도 좋으니까 서로 득이야. 그 생물을 지유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산화황에 굉장히 민감해. 그럼 이게 대기오염 물질이잖아. 대기오염이 많이 진행된 그 지역에서는 나무 껍질의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게 곰팡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어. 이게 바로 지유류야. 이 지유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식목원, 승모원 이런 데 있지. 오염이 안 된 지역. 그러한 깨끗한 지역에서는 얘네들이 보여. 근데 도심에서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 지역의 오염 정도를 파악할 때 저러한 지류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희소종 뭐 이런 것도 있어. 극히 이제 일부가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희소종도 있고. 뭐 층상구조 뭐 그런 거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는 육상군집, 그 다음에 수생군집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인해서 산림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사막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상에서 형성이 되는 군집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군집을 수생군집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수평분포와 수직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수평분포는 위도와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이 있다.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고 얘는 고도에 따라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형태가 수직분포. 자, 니네 위도 알아? 위도? 네, 새로 북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요. 맞아요. 적도는 위도가 얼마야? 0. 0이지 0. 그지? 극으로 갈수록 위도는 높아요. 높아지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북극 쪽으로 가면 90. 비가 잘 안 와. 그럼 봐봐.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강수량이 안 오면 툰드라 이러한 군집이 분포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저위도로 가. 그럼 기온이 또 올라가.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사막. 근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와. 그럼 열대우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로 그 다음에 강수량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형태가 수평분포. 근데 수직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야. 왜 여기는 강수량은 영향을 주지 않아? 강수량 영향을 왜 주지 않니?
의도가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이렇게 막 큰 나무들이 살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쬐끄만 나무들이 살까? 얘네들은 왜 강수량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얘네들은 무조건 고도에 따른 기온, 온도에 영향을 받아. 이건 영향을 받지 않아. 네. 똑같이 물려가고. 야, 비가 오면 위에서 비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위에서 내리니까 이쪽이나 아래쪽이나 강수량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런 분포를 수직 분포라고 표현하는 거야. 개념 이해됐어? 이 정도만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군집 내 상호작용. 뭐뭐 있었어? 경쟁을 피하는 문서, 먹고 먹기는 포식과 피식.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생. 하나는 듯 하나는 승리랑 득도 해도 없는 형태도 있고 하나는 득이 되는데 하나는 해를 입는 경우인 기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림상에서 이러한 군집 내 상호작용이 왜 일어난다? 왜 이런 서로 다른 이종 사이에서 일어난다?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됐냐? 필기. 근데 포식과 피식도 생태적 지위가 겹쳐요? 같은 지역에 살잖아. 그래서 저기 171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가나다가 어떠한 상호작용의 예인지를 쓸 수 있어야 돼. 너도 좋고 나도 좋네. 상리공생. 나는 한쪽이 득이고 한쪽은 해를 입네. 기생. 다는 서로 해를 입었잖아. 경쟁. 됐지? 네. 그 다음에 천이까지만 딱 하면 되겠다. 천이. 지금 내용은 천이. 이것도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군집의 천이 과정. 옮겨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군집이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천이는 크게 1차 천이 과정이 있고 2차 천이 과정이 있다. 1차 천이 과정은 생물이 처음 등장해서 변해가는 과정. 2차 천이는 생물 다시 등장하고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처음 등장해서 변해가 그럼 1차, 다시 등장해서 변해가 그럼 2차 천이다라고. 그러면 천의 속도를 비교하면 2차 천의 속도가 빠르다. 변해가는 그 속도는 얘들이 훨씬 더 빨라. 기존의 토양에 유기물들이 남아있고 동물들, 아니 식물들의 이제 씨앗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변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1차 천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건성천이라고 하는 맨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또는 뭐 용암, 대지, 그러니까 바위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습성천이. 요거는 빈 영양호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물 웅덩이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 얘는 맨 땅에서부터 출발. 얘는 생물이 다시 등장해서 출발. 그럼 처음 등장하는 생물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자, 1차 천이 건성의 개척자는 지의류. 아까 얘기했던 습성천이 개척자는
갈대라고 생각해 주면 돼. 갈대가. 그럼 얘네들이 처음 등장하고 점점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등장해서 그 지역이 자꾸 변해서 극상 단계까지 온다. 이 극상은 그 지역이 안정된 형태로 변한 마지막 단계를 극상이라고 해. 그 극상 단계는 음수림이다. 음수림은 음지식물을 말하는 거야. 얘도 음수림이다. 그럼 모든 극상은 다 음수림이다. 그거는 틀려. 사바나 열대 초원이거든. 얘의 극상은 초본이야. 그럼 음수림이 극상인 건 주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온대 지역에서의 극상은 대부분 음수림이야. 그 도토리 나무 있지, 참나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음수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지식물. 양수림은 양지식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처음에 다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그거는 초본이 등장하는 거야. 초본. 풀들이 등장해서 점점 변해서 음수림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여기 다 나와. 끝까지 다 나오네. 오케이. 자, 이 건성천의 전체 과정. 맨땅. 누가 제일 먼저? 지의류. 그 다음에 선태식물. 이 선태식물 누군지 알아? 선태식물? 먼저 태어난 이끼를 선태식물이라 그래. 그 다음에 초본이 등장하는 거야. 풀들이. 자, 그 다음에 관목림이 등장하는데 이 관목림은 우리 키많은 나무들, 키 작은 나무들을 관목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수림이 등장하고 호남림으로 변했다가 음수림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빵 뚫어놓는다고 기억님 디귿 해갖고 누군지 이런 거.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제 맨땅. 아무도 살지 않아. 지금도 살지 않아. 그 지역에 처음으로 지유가 나타나서 이렇게 땅을 덮어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끼들이 또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이끼.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풀들이 이렇게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키 작은 나무들이 이제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목이. 그러다가 이제 양수림이 등장해서 이제 양수림이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양수림. 이건 양수림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어. 극상 단계는 아니지. 왜? 여기가 극상이니까. 그러면 이 양수림 단계까지 왔을 경우 아래쪽이야. 이 양수림들의 아래쪽에는 양수 묘목이 많을까? 음수 묘목이 많을까? 즉 음수림의 어린, 양수림의 어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양수림 단계에서 양수 묘목과 음수 묘목 중 피도가 누가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아까 피도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어? 피도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라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많은 지역을 덮고 있냐? 누가 더 개체수가 많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지. 그럼 양수림 단계에서는 양수 묘목이 많아야 되는데 음수 묘목의 피도가 훨씬 더 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 자, 빛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니? 약해지는 거야. 근데 양수림들은 음수림보다 빛의 세기가 세야 잘 자라. 음수림은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음수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빛의 세기가 약해도 음수 어린애들은 그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음수 묘목들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개념 이해됐냐? 그러면 얘네들은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그래서 거의 양수림하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까지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 상태를 호남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남림은 양수하고 음수림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 자,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누구의 생장이 빨라지냐면 음수의 생장이 빨라져. 양수보다. 빛의 세기가 약해서 얘네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음수가. 그럼 이제 이 빛은 대부분 이제 위에서 누가 다 받는 거야? 음수가 다 받는 거야. 그럼 이 음수보다 키가 작은 양수들은 빛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어. 그럼 그 지역은 무슨 상태로 바뀌는 거야? 원장님 음수로 바뀌는 거지. 말들 이해됐어? 그래서 맨땅부터 시작해서 음수림까지 변한 이런 과정을 1차 천이의 건성천이라고 불러. 아 이제 좀 하나 거구나. 진짜. 말들 이해됐어?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야. 안 끝났어? 네. 이해됐어? 네. 자, 일단 찍어. 싫어, 빨리 찍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어. 아니야. 자, 이러고 음수림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에 산불이 나갖고 다 죽었어. 산불이 발생해서 다 사라졌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생물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았지.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에는. 산불이 나서 다 죽었거든. 시간이 지나자 그 산불이 났던 그 지역에 초본이 등장했어. 풀. 반목이 등장해. 양수가 등장해. 음수물목이 등장해서 서로 섞여.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음수림으로 바뀌어. 그래서 불나서 다 사라진 지역에 처음 나타나고 반목이 나타나고 양수가 나타나고 섞이는 호남림이 됐다가 결국은 음수림으로 바뀐다. 우와. 그래서 여러 개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1차 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음수림까지 다시 변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2차 천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럼 이게 1차 천인지 2차 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군지에 따라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알았냐? 네. 그러니까 얘는 초본부터 출발하잖아. 2차는. 그럼 훨씬 속도도 빠르고 여기에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 유기물이 남아있는 상태, 씨앗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그래서 2차가 그럼 산불을 내는 게 좋은 거예요. 빠르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171페이지에 분집의 천일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를 진행. 자, 이거 좀 네? 오프. 지금 몇 시예요? 오프.